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전반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이 시간 최창열 용인대 교육행정대학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두 분 다 보셨죠? 예, 네. 뭐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하는 모습을 저희는 봤는데 많은 분들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분위기가 달라다. 뭐 청와대 출입 기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기자회견이 사전 각본이 없다, 그리고 편집이 없다, 그리고 시나리오가 없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오늘 보니까 과거 전임 정권에서 했던 행태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예. 느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아주 인상적이었던 건 전체적으로 볼 때 예. 대통령이 각종 현안에 대해서 오늘 했던 그 분야가 이제 외교 안보, 그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쭉 나갔잖아요. 예. 이런 전반적인 어떤 국정 현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도가 높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 원전 문제라든지 예. 뭐 이제 차후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소신이 분명히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사안은 또 통계 수치도 이렇게 이제 근거를 제시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대통령이 너무 판에 박힌 듯 같은 그런 기자회견보다는 예. 상당히 나름의 소신과 그리고 어쨌든 국정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예. 좀 높지 않았는가라는 예.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예. 부장님은 과거 저는 청와대 기자회견장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일단 공간적으로도 일단 차이가 있었던 게 그동안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항상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모처럼 영빈관에서 뭐 300명 가까운 250명 이상의 기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영빈관에서 해서 그게 좀 달라 보였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전에는 보통 그 이런 단상에서 서가지고 예. 답변을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의자 책상, 예. 이렇게 조그마한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자체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은 각본이 없이 했다라고 예. 하는 거는 예. 뭐 각본이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예. 그 전에 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제가 출입을 했었는데 예. 그때도 각본은 없었는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청와대에서 예. 제가 질문할 거를 예상을 하고 예. 질문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네.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좀 자기네 차분거 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봤죠? 아니 받는 게 아니라 예. 취재는 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싶냐.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오늘 답변의 큰 특징을 보면 이 과거에 보면 가끔 대통령들 중에 깜짝 발언, 그 다음에 무슨 폭탄 발언 이런 게 있는데 예. 오늘은 그런 게 없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신중하고 깔끔한 이미지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런지 그 튀는 발언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 예.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없는데 예. 굉장히 답변이 장황하지 않고 간결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의 정책에 대해서 예.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간결하게 답변함으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이 질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 좀 주목되는 거 몇 가지만 좀 짚어볼까요? 15개의 질문이 나왔다고 하는데 최 교수님이 가장 관심이 갔던 답변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 개헌에 관련된 거, 예. 이제 지방 분권과 이제 그 기본권 이 부분 하겠다라는 얘기와 더불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하겠다. 이 부분은 뭐 계속 해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예. 다시 한번 대통령이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오늘 예. 기자회견의 이 제목이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였거든요. 예. 국민이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이 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확실하게 이제 모습을 박았다라고 보고. 예. 또 하나 이제 레드라인에 대해서 이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만 레드라인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렸던 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 레드라인의 정의를 ICBM이 개발되고 핵탄두가 탑재되고 그것이 무기화되는 것이 레드라인이다. 예. 그리고 그 레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직접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야당 일각에서 비판하고 있는 안보 불감증이라든지 정부가 너무 이 부분을 좀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 예. 아니냐라는 비판을 해왔잖아요. 적어도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한 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됐다. 나름 전 예. 그 메시지를 낸 거라고 봅니다. 레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고 인식했던 거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대북 특사도 이제 여건이 되면은 이제 보낼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북한 화답에 너무 조급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화를 제의를 여전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재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구상이잖아요. 예, 베를린 예. 구상의 기조는 흐트러지지 않는 건데 적어도 이런 국면에서 왜 자꾸 대화를 얘기하냐. 북한은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라는 비판이 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북한이 지금 화답하지 않고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조급할 필요 없다. 다시 예. 말하면 긴 호흡으로 우리의 정책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인식을 예. 보여준 것이라서 예. 이 말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결국 이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취지의 발언 이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한 이제 추가적 증세 문제입니다. 증세가 지금 당장은 증세가 필요 없다. 재원 확보가 나름대로 돼 있다. 세출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세출을 절약해서 할 수가 있는데 좀 공론화가 되고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증세 또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양면성이 있고 상충되는 발언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또 대일 메시지에서도 징용이라는 것들은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은 한일 회담 당시에 다루지 않았다라는 입장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일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그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인 협력은 별개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한 선을 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이런 위안부 문제를 과거에 이 지난 정부 때 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로만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문제와는 다른 거다라는 얘기도 했던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원전에 관련된 거. 이 부분도 확실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원전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급격한 원전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런 것들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느껴집니다. 대략 차 교수님께서 한 6개 정도 제가 세보니까 그 정도의 인상 깊게 좀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시장님 어떠세요? 저하고 보는 시각이 우리 선배님이니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한 80%가 같은데요. 저는 5개 오늘의 제목을 뽑는다면 5개 정도 중에서 골라서 신문들이 달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는 첫 번째가 한반도에서의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거를 오늘 가장 눈길을 끄는 말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이 결정한다는 걸 최근에 이야기해 왔는데 오늘은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걸 강조한 게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아까 말했지만은 내년 지방선거에 반드시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개헌론을 제기했습니다만은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소한 최소한 그 지방 분권과 국민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거는 추진하겠다.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북한이 ICBM의 핵을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게 레드라인이다라고 하는 게 분야였었고 그다음에 대화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 등 대화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의 특사 파견을 고려 가능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또 하나가 국민이 공론이 모아지면 추가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제시한 여러 가지 복지 공약은 현재까지 제시한 증세 방안으로 감당이 가능하지만 뭐 공론이 모아진다면 더 추가 증세가 검토될 수 있다. 이게 오늘 제가 보기에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두 분이 공통 분모들이 있네요. 그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는데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어떤 평가도 여야간 좀 상충되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바른정당의 이 논평이 오늘 기자회견이 내용보다는 형식에 집중했다. 그리고 소통보다는 연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제가 뭐 이 논평에 동의하냐 하지 않냐를 떠나서 조금 국민들의 인식과는 좀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출이라는 건 아마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각본 없이 했다라는 것이 자꾸 강조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까 지금 한국당의 논평이 소통이 아니라 보여주는 쇼통이다. 오히려 그 자체가 이제 그런 식의 인식하고 같은 거잖아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고 또 하나가 이제 한국당의 정호태 원내대표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내로남불 100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 좀 되묻고 싶은 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 지지가 상당히 높잖아요 지금. 취임 100일 기자회견 그 전후에 지지율이 한 80% 되는 여론조사 몇 개 나온 게 있어요 최근에. 그렇다면 이걸 마냥 무조건 내로남불 100일이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논리가 좀 정합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뭐 나름 뭐 야당적 관점 그리고 일부의 관점에서 봐도 비판받을 게 많이 있죠. 인사 같은 경우도 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탕평 인사다, 균형 인사다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지 않게 보는 관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완전하게 내로남불 100일이고 이 자체가 적폐다라고 얘기한다면 과연 이러한 인식들이 국민들에게 어떤 그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하나 든다는 거고요. 또 아까 잠깐 누락된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개헌에 관련해 가지고 정부가
국회가 지금 개헌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고 있는데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면 정부 자체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제출하겠다라는 취지의 얘기고 예, 이건 굉장히 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개헌에 대한 확실한 이제 의지를 보이는 의지를 거죠. 보이는 예, 것이고 예. 보유세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내용인데 아무튼 야당은 혹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야가 아주 지금 극명하게 평가가 갈리고 있습니다. 예, 부장님, 예. 그 뭐 역대 대통령 때 보면 항상 여야의 입장이 엇갈립니다만은 이번이 경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여야 지지율은 높게 나오고 있는데 여야의 그 평가는 정반대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어떻든 촛불혁명이라는 그런 촛불 집회와 촛불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집권했기 때문에 과거와의 어떤 차별성 있는 정책으로 많이 나가요. 정반대로 나가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걸 거창하게 예. 국가가 이런 거다, 나라가 이러는 걸 보여줬다라는 그런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고 예. 또 야당에서는 거기에다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내로남불이라든가 시호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정반대의 현상이 예. 벌어지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현재 100일이니까 하루로 계산하자면 지금 바로 출근 이제야 이제 세팅이 돼가지고 또 인수위도 안 거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100일이지만 인수위를 거친 정권으로 따지자면 한 50일 정도밖에 안 지난 셈인 거예요. 사실은 당선되고 한 2달여 가량은 그렇죠. 있다가 취임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4, 50일밖에 안 지난 거기 때문에 현재 소위 출근 이제 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출근 직전의 시간이어서 이제 출근한 이후에 이제 예. 실제로 오전에 일을 제대로 성과를 보여주고 예. 진짜 오후에 돼서 임기 후반부에 돼서 예. 과연 그때 어떤 성과와 뭐 그런 일에 따른 그런 결과 열매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예. 그 평가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다. 예. 오후 2, 3시 이후에 진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 지금부터 이제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중에 뭐 국민들이 받는 느낌 어느 하나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특히 이제 서민과 기업들과 관련돼 있는 증세와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이 좀 관심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고 이 부분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이 추가적인 정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이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정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부유세는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이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그 FTA 이 개정 그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 점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제 분야 관련해서 증세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증세 문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 운영 계획에 소요된 예산이 178조라는 발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초대기업 2천억 이상 과표 대기업하고 초고소득 연간 5억 과표가 이 개인에게는 이제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증세 방안이고 그런 증세를 이제 공론화시키는 건데 과연 그런 정도의 증세 가지고 178조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문제 제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회적 합의나 공론이 모아진다면 증세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예. 증세 가능성은 저는 열어놨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방점은 증세 없이도 지금 나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업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증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예, 보여지고 아까 이제 보유세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부유세라고 발언을 했는데 연합뉴스의 그 기사니까 다시 보유세로 고쳐서 다시 기사를 썼어요. 그건 보유세 발언이라고 보는 거고 어쨌든 지금 이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만약 이걸 가지고도 소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또 강력한 이 보유세 등의 이 증세를 주머니 속에 넣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일단 부동산 대책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예. 그 의지를 표명한 것 같아요. 예, 물론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찬반이라든지 예.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의 확고한 의지나 소신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문 대통령의 어떤 고민이 잘 반영돼서 오늘 발언이 이루어졌는데 뭐냐면 예. 복지 이제 확대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사실은 증세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발표한 이 복지 확대 정책은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 대책만으로 감당이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공론이 모아지거나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아까 말했지만은 증세가도 예. 검토할 수 있고 추가 증세도. 그다음에 예. 보유세 인상도 검토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기조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냐면 예. 이제 증세를 어느 정도는 해야 복지 확대에 어떤 재원을 마련하는 측면이 있는데 예. 증세라는 건 또 항상 정권의 과거에 보면은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항상 정권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거든요. 박정희 정권이 유신 독재로 사실 붕괴를 했습니다마는 막판에 부가가치세 도입이 상당한 정권 몰락을 재촉하는 한 요인이 됐다는 예. 분석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 도입으로 인해서 그냥 어려움에 빠졌다는 이야기이고, 예. 박근혜 정권은 본격적인 증세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담배세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또 많이 걷어들이는 이런 국세청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정책을 펴면서 예. 여러 가지 불만을 많이 낳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예. 뭐 국정농단이라는 게 결정적인 정권의 부담이 된 거지, 정권을 몰락이 한 요인이 됐습니다만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세는 부담이 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나 예. 이제 국민의 공론이 그래서 그런 고민의 반영이 바로 국민의 공론이 모아지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증세에 또 추가적인 증세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두 분한테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인사와 관련해서 뭐 그동안 뭐 남맥상도 도출을 했지만 오늘 이제 대통령 이야기는 탕평 인사랄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자신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청와대에 많은 엘리트 그룹이 포진해 있고 그 뭐 당청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인사를 가져갈지 고민도 많이 하는 부분도 보이는데 인사와 관련해서 총평을 좀 해주시고 특히 글쎄요. 그 책임 총리 부분하고 일부 장관들의 존재감이 미약하다 이런 좀 비판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이제 예. 인사 문제는 장관 청문회 때 드러난 그 장관 후보자들의 예. 흠결이 꽤 많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5대 원칙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위배되는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근데 임명을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좀 발언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일은 뭐 여러 가지로 긍정적 평가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소통 행보라든지 탈권위적 행보 이런 것들은 쇼라고 볼 수가 도저히 없어요. 이건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 100일 정도의 행보를 보니까. 예. 바로 그러한 점들이 이런 인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가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분명한 거는 일각의 비판이 너무 참여정부 때 인사라든지 그리고 문재인 대선 캠프에 문재인 후보 캠프에 있던 인사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너무 치중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최근에 그 이제 박기영 교수 인사 문제 물론 자진 사퇴했습니다만 이런 예. 부분들도 문재인 대선 캠프에 있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은 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100일 동안에 여러 잘한 것들도 있는데 예.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고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예. 어느 정권은 100% 순도 100%짜리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게 완벽한 건 없는 거죠. 예, 단지 예. 이제 인사 문제 있어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았던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은 다른 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차분하게 간결하게 그 정책 비전을 잘 설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현재는 이제 성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아니니까 논리적 일관성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예. 야권 인사들이라든가 좀 비판적인 사람들한테 오늘 물어봤더니 예. 어떤 점이 제일 걸리더냐 했더니 바로 이 인사 문제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를 하는 지금 뭐냐면 예. 역대 정권 들어서 가장 균형 있고 가장 탕평이고 가장 통합 인사라고 생각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공감이 안 되더라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 나름의 또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구나. 왜 예. 그러냐 하면 현재 장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김동연 경제부총리라든가 강경화 외교장관 외에는 대부분 보면은 네 분야 출신 중에 하나예요.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이거나 노무현 정부 출신이거나
그다음 민주당 출신이거나 그다음에 시민단체 출신 이 출신들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이 맞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철학이 맞기 때문에 기용한 건 있지만 그게 조금 좀 약간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지적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기 예,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탕평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예. 이제 그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인사 문제에 있어서 평가할 만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특히 여성을 장관의 장관 30%이면 비용. 그건 공약을 지켰기 때문에 예, 그건 예. 굉장히 의미가 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분야에 아직도 여성들의 그 진출이 약한 예.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과거보다 균형이 이루어졌고 호남 출신들도 나름 배려가 되고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 좀 나아진 거 아니냐 하는 또 지적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짧게 네. 여쭤보고 이제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00일이 지났잖아요. 우리 이제 부장님께서는 첫 출근하는 느낌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했는데 이제 허니문 기간이 이제 끝났다고 끝나는 보면 거죠.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홍준표 대표도 사실은 이제 연말까지 좀 기다려 보겠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 그래서 야당 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세를 할 것 같은 건데 이 대목에서 좀 청와대 쪽이랄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조언을 좀 할 수 지금 있을까요? 이제 정권 입장에서 예. 집권 세력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국회 정당 구도예요. 음. 여소야대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국정개혁 과제를 해 나가기 위해서 거의 500개에 가까운 법을 만들거나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회를 우회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애당초 불가능해요. 혁명이 아닌 다음에야 뭐 촛불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예. 근데 지금 국민적 지지는 굉장히 높잖아요. 이게 지금 밸런스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건 기회이자 위기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 게 예. 일단 국민적인 이 에너지를요, 시민적 에너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이 에너지를 과연 이 국회 과정에 어떻게 접목시키냐가 저는 예.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예. 야당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일리는 비판도 많이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볼 때 굉장히 비판을 위한 비판, 예. 반대를 위한 반대가 너무 많다는 느낌이 예. 제가 많이 갖습니다. 지금 무조건 내로남불 100일이라든지 뭐 완전히 불통의 적폐다. 지금 정부 100일을 적폐라고 얘기하는 건 전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보는데 야당적 시각이라 하더라도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렇게 반대하고 있으니 국민적 지지가 있으니까 이걸 예. 어떻게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야당에 대한 압력으로 작동되게 하느냐. 좋은 의미의 압력이죠. 결국은 정치의 복원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국민의 지지조차 떨어진다면은 예. 문재인 정부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야당에게 예. 여당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부단하게 야당을 설득해야 된다. 협치를 말씀하시는 야당을 자극할 필요 예. 없고 그 단순한 협치를 떠나서 끝까지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알겠습니다. 계속 유지해야 되고 또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도요. 이번에 박기영 교수 사태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민의 여론이나 여론 공론에 대해서 예. 귀를 부단히 기울인다면 지지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예. 유지하는 지지도를 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야당을 설득해 나갈 수 있다라는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출근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로서 이제 성과를 보여주는 시기다. 지금까지는 일종의 개혁의 비전을 보여주는 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비전을 보여준 것만으로 지지를 받고 그다음에 분명한 거는 과거 정권의 일종의 비교 반사 효과로서 탄핵으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탈권위 소통 행보가 워낙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앞으로 이런 탈권위 소통 행보는 계속하되 예. 그 아까 했지만은 의회 지금 실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직접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이제 대의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야당이 뭐 무조건 반대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면서 예. 그거를 잘 해가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을 지금 문 대통령을 이번에 지지한다는 사람한테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서민과 약자를 우선하는 정책 그게 제일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탈권위 소통. 세 번째가 개혁의 소신을 갖고 있고 추진력이 있다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장점을 잘 살려가면 될 것 같고. 예. 근데 첫 번째 서민과 약자를 우선하는 정책이 또 가장 싫어하는 부정평가 요인 중에 선심성 정책 과다라고 하는 이가 있어요. 예. 이 문제는 잘 조절하면서 예. 포퓰리즘이라는 소리 알겠습니다. 듣지 않게 하면서 약자를 위한 정책을 잘 펴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야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TK 지역 토크 콘서트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이 대목에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저께는 상당히 그 홍준표 대표가 취임 이후에 가장 달라진 모습을 보인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차별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러한 그 문제를 이제 고려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이 저기 징계 문제 같은 거를 출당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정치적 책임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쓴 거로 봐서는 단순하게 검토해가지고 뭐 넘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출당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까지는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 지지율이 나옵니다. 한 15% 전후로 나오는데 그중에 한 3분의 2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하고 겹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거론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외연 확장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과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시동을 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친박계 인사들과의 갈등 그리고 그 친박계 인사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청산 작업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를 뭐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딜레마가 기본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어쨌든 지금 태극기 집회에 그 참석했던 분들이 한 15%, 10% 된다고 본다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분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지지층을 아주 강고한 지지층이거든요. 견고하고 이런 지지층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조건 출당시킨다고 하면 이 지지층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 대구에서 그 특정 지역에서의 뭐 다 모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그 특정 지역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싸 안을 도리가 도저히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인식이 반영된 것 같아요. 지난 4월 달만 해도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되어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언의 수위가 달라졌어요. 물론 몇 달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뭔가 하여튼 친박도 견제하면서 적어도 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나름의 현실 인식이 개입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안철수 전 대표 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 10일 정도 남았나요? 27일 있으니까. 27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서울시장 차출론이 나와서 조금은 방향이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는 분위기인데 간단히 참 출마 가능성 그래서 내년도니까 워낙 뭐 그동안 정치적 변수가 많아요 지금.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이번 출마 과정에서도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여전히 지금 잠복하고 이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울시장 얘기를 할 계제는 아니에요. 일단 당권에 도전했기 때문에 일단 이걸 이겨야죠. 근데 여기서 이기지 않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간다. 이거는 그야말로 우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잘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고 최근에 어떤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부터 부시시키는 게 안 전 대표가 지금 직면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국민의당이 지금 지지율이 거의 최하의 상황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꿈틀꿈틀 하고 있는 단계인데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천정배 전 대표가 이 문제를 거론해 준 게 굉장히 고마울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 현재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이번 선거 참패에다가 이번 제보 조작 사건 이런 걸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별로 효용 가치가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 지방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 그러면서 이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 실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저는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봅니다만은 그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본인과 당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자기는 이 호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창열 영인대 교육행정대학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